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시절 재판도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임기 시작 2달도 안 돼 상임위 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원장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설과 막말을 쏟아내는 모습. 상대 당대표에게 굳이 직책을 빼고 김민석 씨라고 부르며 예의를 논하고 정작 자신은 고성과 반발로 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모습. 그런 행태가 판사 시절부터 있었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에 와서 자당 선배 의원들에게 배운 겁니까? 김태규 의원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시절 국감의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상황에서도 욕설과 조롱을 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까지 당했었죠.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에게는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아무리 격렬하게 싸우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방금 배지를 달아서 모르시나 본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8월 22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1타 정치입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하나 보고 올게요.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사실상 예고됐던 지도부 내의 이 개파 싸움이 한 3일 만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현재의 여성과 같이 선출되는 방식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 내부의 사정으로 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것을 지명직 몫을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정황상 안 돼서 불가피하게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의무 할당이 되는 부분은 대표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지키시도록 이 또한 제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한민수 의원, 의성인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요. 그래서 나머지 최고위원들에 의해서 의결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대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잡음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가. 예. 어땠던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도 저런 장면은 처음 보고, 사실은 당원 당규에 대한 설명도 이미 일찍이 최민희 최고위원께서도 페이스북에 써놓으시기도 했고, 이미 기사화가 됐습니다만은, 이게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하는 절차에 대해서 협의하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최고위 없죠. 의결 과정에서 아마 지명직 최고로 지명된 사람이 이 지도부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수 있다고는 전 봅니다만은, 최고위의 최고위 단계로 올리기 전까지 글쎄요, 최고위원들과 지명과 관련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규정 자체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될 거는 전 전혀 없다고 보고, 결론적으로 저는 그냥 트집 잡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친청계 인사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저의 판단인데, 굳이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게다가 더불어서 이 특정 시점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정청래 후보, 당대표 후보를 다른 후보들과 김민석 대표와 함께 불러서 통합의 만찬까지 한 이후에 굳이 이 문제가 불거져야 되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의결 과정에 최고위 자리를 떠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여전히 의사 피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정치적인 논쟁으로 이끌어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트집 잡기고 아하. 불필요한 논쟁에 붙이는 일이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그리고 자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전날 의총에서 왜 이렇게 지명직을 이제 청년 위원부터 해서 직접 지명하게 됐는지 이유를 얘기하고 미리 얘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게 이제 의결됐다고 하길래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에서 저는 이 팀 정청래 세 분도 그러면은 좀 넘어갔구나, 찬성을 했구나 싶었어요. 근데 의결에 참여를 안 했다면서요. 예, 사실상 반대한 건데 그러면. 제가 참여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예, 예. 기싸움 하는 거죠. 기싸움이다.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보니까 친정계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방송이나 유튜브 나가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단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친청계 지지층들 같은 경우 잘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그 내에서 김민석 체제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면 계속 견제하고 감시한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들을 줘야 된다고 판단했을 것 같고 예. 그런 기싸움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싸움을 잘못 걸었죠. 다른 걸로 싸움을 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원 제26조에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명에 대한 모든 어떤 최초의 발의는 당대표가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의결 과정을 통해서 서로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해서 만장일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서로 이견이 있으면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결된 내용들과 관련해서 당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최고위가 결정한 거니까 이게 넘어가면 다 끝나는 건데 그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자신들의 존재감 또 기싸움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친청계 최고위원들한테도 부탁인데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청계 3인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김민석 대표 체제 또는 김민석 대표와 같은 뜻을 가졌던 최고위원 후보들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올라왔으니 그런 지지층들의 의견들을 제시하는 건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견 제시가 말도 안 되는 근거가 없이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제시를 해야죠. 예를 들면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들은 예를 들면 폐지가 맞다. 예를 들면. 그런데 김민석 당대표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거고 자기를 지지했던 지지층들의 어떤 의견들을 대변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아무런 근거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최민희 최고위원이 좋은 청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고 얘기했어요. 예. 뭐 어쩌란 얘기예요. 좋은 최고위원을 임명했는데 왜 너 나랑 협의 안 했어?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씨 해도 뭔가 이건 좀 심하잖아. 예. 본인들이 견제와 감시를 얘기했으면 거기에 맞게 지지를 받으려면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명분도 확실해야 된다.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번 싸움은 오히려 부메랑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부메랑이 될 것이다. 예.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청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지명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친청파 최고위원 세 사람은 완강하게 이 김민석 대표의 독단적 행위를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앞뒤가 맞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의결 과정에 퇴장해버렸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예. 아니 근데 이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최민희 의원이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감시하겠다라는 표현을 2번에 걸쳐서 쓰는데,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인 본인이 당대표를 감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최고위원의 자리가, 그 직책이 당대표를 감시하는 자리가 맞아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비평의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같이 보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워딩만을 그대로 비판한다고 하면 정말 부적절했고 본인의 본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지만은 아까 화면을 잠깐 봤는데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설렁설렁 웃으면서 이 김민석 대표 쪽을 바라보면서 감시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좀 위트 있고 재치 있는 그런 어떤 견제 표현으로 쓰신 것 같은데. 정말요? 일단 감시라는 표현은 네. 아까 앵커 질문처럼 이거 적합한 표현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예. 그 수석 최고위원의 자리라는 것이 당대표 감시하라고 앉혀준 자리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도부 내에서 당대표가 있는 거고 최고위원들이 5분 그리고 지명직까지 합해서 이제 계시면은 당대표를 지원 사격하면서 함께 일해야 되는 분이고, 만약에 어떤 과제가 있다면 성과를 함께 내야 하는 입장인데 감시하겠다. 이게 너무 친청계 최고위원들에게 선의를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견제할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예를 들면 최고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단합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예. 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을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왜 꼭 그거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야? 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잘못했으면 견제를 해야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당연히 견제할 수 있죠. 김민석 당대표가 모든 일을 100% 잘할 수 있다고 저희가 확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잘못된 일이 있으면 아니면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격렬한 토론이 예상되는 주제라고 한다면 견제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의결 과정에 빠지는 게 견제냐고요, 상식적으로. 예. 이런 건 견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목리를 그렇죠. 부리고 있는 목리죠, 거죠. 예. 그럼 목리를 왜 부릴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렇게 목리를 불 때는 예를 들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애들처럼 에이 싫어서 이러면 그거 웃긴 거잖아요. 그럼 그 의도가 뭘까? 저는 이 의도가 제일 지금 의심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 이 친청계를 지지하는 소위 당원들 분들 같은 경우 어떤 흐름이 있냐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흐름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무슨 일만 나오게 되면 니네들 예를 들면 우리를 반명이라고 공격했지? 대통령이 뭘 잘했는데 이런 공격들을 해내고 있고 그 흐름 자체가 전당대회 이후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제 댓글에는 대통령 공격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팬덤이냐? 소위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이 개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팬덤과 지지층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네. 문제가 많은 거죠. 이건. 그러면 그런 흐름들을 만약에 지금 친청계 3인의 최고위원들이 반영하고 있다면 이건 매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예. 지금의 흐름의 일부를 보면 그럴 가능성들은 꽤 있다. 왜냐하면 이번 지도부가 뭐 어떤 형태로든지 내후년 총선에 소위 공천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명확한 자기의 포션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 견제하고 목리를 부릴 수밖에 없는 또 이런 한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매번 긴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해서 성공한 정치인들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대의에 복무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그다음에 소위 당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은 당원들이 알아요. 저거 저런 생각이 머리에 있는구나. 그러면 저런 사람을 만약에 계속 정치적으로 지원해주고 공천해주면 당원들이 좋아할까요? 제가 볼 때는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지금 머릿속에 저분들의 계산은 일단 첫 번째로 김민석 대표가 후보 시절에 걸었던 서울시장 재선거나 여타 재보궐선거 관련된 재신임을 묻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거기에 일단 하나를 그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즉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시에는 친청계 3인방이 지금 이제 뭐 저강도의 이 대표 흔들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서 선거 결과나 선거 기간이 도래하면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 강도의 수준을 높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서울시장 재선거라든지 기타 이제 김민석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가서 공천 시즌이 내후년에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존재감을 드러내는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에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어떤 도발을 한다라고 저는 보는데 시기적으로 봐도 너무 이른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김민석 대표의 당직 인선에서도 볼 수 있고 혹여 이 정치 현안들 중에 부상하고 있는 이 노웅래 전 의원의 빠른 컴백 이런 것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여러 정치인들의 면면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좀 조급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강릉 최고위의 델리민주 다시 보기를 통해서 댓글만 보시더라도 한민수 최고위원이 발언할 때 그 댓글창에는 박용진이라는 이름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요. 실제 그렇거든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남양주인데 최재성 전 의원이라는 아주 이제 강력한 핵심 카드가 대체제로 좀 부상하고 있는 시점이 되었고 뭐 그리고 사실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지역구가 호남인데 거기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연병장 2바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분들이 조급해지는 이유나 아니면 시작부터 김민석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종욱 교수님이 말씀 주신 대로 대의에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리사욕에 지금 본인들의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2년주의 총선 공천까지 염두에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명심해야 될 게 딱 하나인데요. 앞으로 2년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전국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당이 당정청 어떤 협업을 통해서 국민에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예. 근데 그 지도부가 지금 등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도부는 그 정도의 성과를 못 내게 되면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워요.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음 서울 나와. 서울 나오면 우리가 다 이겨. 이런 얘기도 하고 다녀요.
뭐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예. 알 수 없는 겁니다만 2년 동안의 성과를 내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문재인 정부 말기를 확인해 봤잖아요. 이게 또 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라도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튀어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2년 동안 성과를 내는 것이고 그렇게 성과를 낸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들을 당원들이 손을 놓겠습니까? 무시하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총선 승리라고 예. 하는 부분들을 방해하는 어떤 정치적인 세력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선회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뭐 뒤에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김민석 대표 체제라는 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성과를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당정 일체의 효능감을 볼 수 있는 지금 대표 체제여야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아까 우리 김종욱 교수님의 개인 페이스북에도 등장하고 뭐 저의 이제 사실 SNS 찾아오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히 대통령의 성공 뭐 김민석 대표 체제의 성공,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그리 바라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이 자리에서만큼은 이미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반명이니 뭐니 하는 그런 딱지를 붙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우리가 이 전당대회를 거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청 갈등이 아니라 당정 일체를 보기 위함이고요. 그럼요. 그리고 예. 명청대전이 아니라 명석한 정부를 보기 위함입니다. 예. 이 명석이란 뜻은 이재명이란 이름도 들어가지만 김민석이란 이름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석한 당정 관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과를 내서 결국에는 정권 재창출뿐만 아니라 총선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민석 대표 체제를 흔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을 흔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 당정 분리라는 게 뭐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아실 거고요. 당의 성과와 대통령의 성과가 일치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김민석 대표가 잘 하는 것이 대통령의 성과를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 체제를 흔든다? 이런 거는 제가 쓰고 싶지 않지만 예. 일종의 반민주당과 반명이라고 누군가 또 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튀어나오지 않게끔 일찌감치 당대표 체제를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예. 말씀입니다. 이제 아까 에디터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런 가운데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일이 생긴 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거는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조작 수사 바로잡는데 3년 9개월 걸렸습니다.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 소리라고 증거 조작한 한동훈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봉투째 들어있던 부의금을 집에서 돈 뭉치 나왔다고 조작하고 돈을 줬다는 사람은 이건도 기소도 하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기소해놓고 다시는 조작 기소, 조작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예, 눈에 띄는 건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 X에 글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노웅래 전 국회의원님이 1심에 이어서 항소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로 시작하는 메시지, 뒤늦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남기셨고요. 구속은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도 했다. 정치검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치러진 총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 지역구에 신인을 뭐 공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게 이 마포 갑에 이제 노웅래 전 의원이 공천이 배제되고서 이지은 지금 현 위원장이 나갔었잖아요. 요거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는 있고요. 예. 근데 대통령이 그런 거 다 관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예. 연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예. 들고 일단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었어요. 이 지역구에서 연속 한 번 정도 그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 그때 그 본인이 아마 안 된 거 한 빼고는 번만 빼고 계속 여기서 당선이 된 분이었고 지역에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뭐 대단히 어떤 뭐 명망이 높은 국회의원 아니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는 거의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딱 그냥
돈봉투 부스럭 딱 한마디에 그냥 나락으로 가버린 상황인 거예요. 네. 돈봉투 부스럭 누가 얘기했습니까? 한동훈. 한동훈이 얘기했어요. 네. 본회의장에서 맞아요. 매우 예를 들면 파렴치한 인물인 것처럼 네. 돈봉투 부스럭 그것도 법무부 장관 입으로 본회의장에서 저따구 식으로 얘기 안 하거든요. 저따구 식으로 저렇게 얘기하면서부터 소위 민주당은 매우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 공격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얘기대로 공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지역을 신혜를 공천하게 되면서 국민의힘에게 졌죠. 예. 완전히 대부분 다 이긴 선거였었는데 서울에서 몇 군데 진 지역 중에서 한 군데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한동훈의 기획, 그러니까 검찰의 기획 수사와 한동훈의 연기를 통해서 민주당은 매우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가 됐고, 그다음 그것 때문에 여기서 탄탄하게 사선을 했던 국회의원을 공천하지 못했고, 따라서 우리 의석수 하나 줄어든 일이 벌어지게 된.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치적인 기획 수사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예. 측면에서 오히려 거기에 신임 누가 간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동훈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사과를 해야 되잖아. 결론적으로 지금 뭐 또 그러겠지. 이거 2심입니다.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2심에서 이렇게 무죄가 나왔으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부스럭 얘기한 사람이 부스럭. 책임을 예. 져야죠. 예. 당연히. 안 그래도 상식적으로. 오늘 뭐 한동훈 그러니까요. 의원이 그 이 대통령이 쓴 글에 대해서 또 홍준표 전 시장의 표현대로 따지자면 이제 깐족되신 걸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별로 이제 좀 뭐 의미 없는 얘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재명 정부의 2년차 접어들어서 여당 정치권의 일종의 변화되는 흐름을 좀 미리 좀 전망을 해보고 싶은 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이른바 지금 현재 초재선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플루언서형 정치 내지는 이제 대형 미디어들의 등을 업어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확보했던 여러 초재선 의원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예. 그분들이 인기 영합적인 정치를 저는 개인적으로 했다고 보고 어떤 성과를 그건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아오는 중진들과 경쟁하는 차후에 그 어떤 총선이 열리게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보안수사권 폐지에 몰입했었던 초재선 의원들 그리고 혹은 이 당내의 역학구도의 눈치를 보면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던 친명 공천은 받았으나 이재명답지 않은 그런 정치인들이 젊은 정치인들 초재선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일종의 이재명 대통령 파리만 하고 이재명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되살리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을 지지층으로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정치를 하나의 어떤 건강한 긴장 관계를 불러 넣어줄 수 있는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나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이나 혹은 박용진 전 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새롭게 당에 또 다시 복귀를 하면서 그분들과의 일전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또 하나가 있고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생물적인 어떤 나이나 그리고 선수가 전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시대의 흐름을 잘 올라탈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이고 대의를 중시하는 정치인은 누구인가. 이게 뭐 육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육선에 송영길 의원을 봤지만 이번에 3등을 했지만 누구보다도 큰 존재감을 남긴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중진이 민주당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 거기에 한 명을 더하자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온갖 욕은 자신들의 후배들한테 정말 직사지게 얻어맞았지만 국회에 돌아와서 중심을 잡아보겠다고 정성호 의원이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민주당의 정치를 바로 세우고 이재명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나이나 선수나 올드보이여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가 그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결국 시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는